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5탄입니다. 대물적 강제 수하의 예외 규정인 218조의 그 화려함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고 또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218조의 유리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규정을 일본에서는 영치라고 하죠. 우리도 실제로 영치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과 요건 및 효과를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유류물 그리고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보기 전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기 앞서서 헌법의 최고법인 헌법이죠. 헌법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법 절차하고 영장주의를 어떻게 해요? 규정함으로써 뭘 갖추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를 형사소송법에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칙 규정은 그대로 원칙을 받아서 어떻게 되죠? 영장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영장을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필요해야 되고 정황이 있어야 되고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 전제로 해서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218조가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헌법에는 대인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가 있지만 대물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요? 규정이 없지요.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문제 삼는 대한민국 학자는 없어요. 없지만 이것을 굉장히 엄격히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것이죠. 218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보실래요? 검사 또는 사법기관은 이게 바로 뭐죠? 수사기관은 이 말이죠. 자, 수사기관. 자,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 자, 유류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나옵니다. 유류한 물건. 조문을 잘 봐둡니다. 두 번째는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죠. 임의제출물입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와 관련돼서는 유류한 것은 피의자 또는 기타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 소지 보관자의 임의제출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임의로 제출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소지 보관자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영장 없이 이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후에는 필요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요것은 사후의 영장조차도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해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류한 물건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최근에 나오는 판례와 쟁점들을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선 그 여러분들이 영치의 대상과 요건과 관련돼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영치 대상, 즉 임의제출물과 관련된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원래 압수의 대상물로서는 증거물과 몰수물을 배웠죠. 그런데 여기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8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꼭 증거물이나 몰수물만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증거물이나 몰수물이 아닌 물건도 얼마든지 영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 교과서에 잘 적는 사람이 없는데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대상이 아닌 것도 영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영치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사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미처 압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 직후에 여러분 다시 임의 제출의 방법으로 압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는데 오케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였다가 환부하는 경우가 생겨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환부를 하고 다시 어떻게 되죠? 압수물이 다른 사건의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느냐? 오케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죠. 하급심과 대법원이 견해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뉴스와 신문에도 많이 났던 부분이죠. 임의로 제출하는 장소가 체포 현장이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논란이 되겠죠? 체포 현장에서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치가 이루어져 버리고 나면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정을 잠탈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는 영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급심 판례였고 그것이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장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체포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여러분이 체포를 하면서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O, 이래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중요한 것은 임의성이 꼭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임의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유죄 증거로 당연히 못 쓰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을 따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법 조문을 보니까 유류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유류물과 관련돼서는 유실물하고는 다릅니다. 유실물하고는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실물은 민법 253조에도 유실물이라는 것이 나오고 유실물법에도 유실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실물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조건으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유류한 물건이라고 할 때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유류한 물건은 소유나 점유 개념과는 독립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유실물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피의자, 범죄 관련자로부터 유리된 일체의 유체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여러분이 사례를 풀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잃어버린 물건이라든지 또는 버리고 간 흉기 등 또는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휴대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여기에 유류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도 이에 대해서 판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엔진 오일 유출 흔적도 유류물로 본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흩어져 있는 차량의 잔해 및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유출된 차량의 그 엔진 오일 있죠. 유출 흔적, 이거 전부 다 유류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양주시 장흥면의 방호벽 충돌 사건인데요. 그 충돌시켜가지고 아내를 이제 사망케 한 사건이었죠. 대전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뭐 양주시 장흥면에 뭐 군부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있죠. 여러분 72사단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차량이 도로 옆의 대전차 방호벽에 충돌한 살인사건에 있어서 자동차가 방호벽을 들여받으면서 방호벽의 안쪽 벽면에 부착된 철제 구조물에서 발견된 자동차 그 강판 조각 있죠. 그것이 유류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유류물에 해당하게 되면 218조에 따라서 사전 사후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길 지나가는데 봐보면은 이 옆에 봐보면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건 다 이제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차가 들이받으면서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강판 조각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유류물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문제되는 한 두어 가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문 등 압력 증거와 혈흔 등의 인체 시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것도 여전히 유리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지문. 그 지문은 여러분들이 그 지문이 있어야 증거로 나중에 확보해가지고 범인도 검거할 뿐만 아니라 그 범인이 그 범죄 장소에 있어야만 그 사람의 지문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지문이 굉장히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 압력 증거 또는 이미지 증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압력 증거는 신체가 그 접촉하면서 가해진 압력으로 흔적의 결과를 남기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문은 압력 증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찰 수사연수원에 가면 돌에 새겨진 글 봤어요? 접촉은 반드시 뭐예요? 흔적을 남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 흔적 남긴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저를 직접 본 사람도 많죠. 여기서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지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거는 물체에 그 남겨진 자국을 현출시켜 가지고 촬영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감정기관에서 대조해 가지고 똑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걸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 증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같은 것이 압력 증거이며 이미지 증거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문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것이 그냥 법정으로 이렇게 제출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보존하고 대조를 통해서 감정 결과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그 지문이 이 피의자 지금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죠. 이 사람의 지문과 일치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런 것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압력 증거가 묻어있는 매개체는 어떻게 해요? 임의 제출에 따른 영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영장에 의해서 매개체를 갖다가 압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문을 채취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압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술집에서 술 먹는 탁자에게 맥주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잔이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잔도 있고 맥주잔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문을 갖다가 채취해낸다 이렇게 하면 꼭 이것을 먼저 압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채취 분석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 매개체를 먼저 압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채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임의 제출에 따른 영치나 영장에 의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저 압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지문을 뜨고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압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2차적 증거가 아니다고 하는 우리 판례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문을 먼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먼저 압수를 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과 관련돼서 보면은 지문을 찾아가지고 법정에다 내는 건 아니라 그랬죠. 찾아낸 지문을 갖다가 이제 기록용지에 묻혀가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대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게 성질이 뭐냐 하는 거야. 이 지문을 찾아내가지고 기록을 하고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데 요 성질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한번 봐보시면 학설은 이런 견해가 많아요.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찾는 과정은 수색이고 찾아낸 지문을 용지에 묻혀서 기록을 한다면 이거는 유류물의 압수에 해당한다. 이런 견해가 이재상 교수, 이주원 교수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지문과 관련된 부분은 유류물의 압수라고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유류물 압수는 말 그대로 강제 처분입니다. 임의로 제출하기 때문에 임의성이 때문에 사전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또 사후영장도 필요 없지만 여러분이 제출하고 난 거를 취거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 취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처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성격이 뭐다는 거죠? 강제수사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이창현 교수는 한국 외대 교수님이신데 검증의 성격으로 파악하되 검증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강제수사죠.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학자는 뭐예요? 압수수색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만 이 압수는 뭐라는 거죠? 그렇죠. 사전 사후 영장이 없는 그런 압수로 이해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격은 여전히 강제수사다. 그런데 이거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으로 안 보고 검증이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으로 보고 다만 동의에 의한 승낙검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임의수사가 된다. 이거는 여전히 강제수사죠. 이거는 임의수사로 보게 된다. 왜? 여러분들이 동의에 의한 어떻게 해요? 검증. 이거는 허용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거든요. 압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수색과 검증에 대해서는 동의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여전히 강제수사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임의수사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증이지만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수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여기에 이성기 교수는 오히려 수사상 감정행위로 봐가지고 감정행위는 임의수사죠. 그러니까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요거는 강제수사라고 보는 것이고요. 요거는 임의수사라고 보는 것이죠. 요거는 어떻게 되죠? 강제수사지만 성격이 임의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동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견해의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래요?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자,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했죠. 자, 지문을 채취했는데 그 지문 채취의 대상물이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지문이 채취하는데 그 지문의 대상물이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소유이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죠? 위법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물체의 압력에 의해서 남겨진 압력 증거. 아까 우리 지문 같은 게 압력 증거라고 그랬죠. 범죄 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문이나 유류물 기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 판례가 그냥 지문이나 유류물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류물 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유류물과 지문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판시를 할 때 지문이나 유류물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유류물과는 이런 구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류물의 압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뭐 학자나 책이 잘 없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로 많이 글을 쓰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넘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과 관련된 부분은 봤고요. 그럼 혈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혈흔 같은 거는요. 막 이렇게 범인을 저지르고 나면 막 물청소나 세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물을 갖다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막 희석시켜가지고 그 증거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물청소, 세탁 뭐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작은 미량의 그 흔적만 있어도 다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 루미놀 시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명 블러드 프레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딱 뿌리는 순간에 혈액에 반응하면서 푸른 형광빛이 쫙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람을 갖다 살해하고 막 피가 이렇게 쫙 뿌려졌죠. 이건 물을 막 씻어내고 막 세탁하고 뭐 아무리 해도요. 그거 결국은 이 시약을 뿌리는 순간에 푸른 형광빛이 쫙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DNA를 채취해 가지고 용의자를 쫓고 동선을 분석해 가지고 상황을 재구성하죠. 자, 그러면 이게 혈흔 등의 인체 시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똑같은 거의 논의가 또 있죠. 보면은 이 혈흔을 발견하기 위한 행위는 수색이고, 발견해 가지고 기록하는 거는 뭐다?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승낙에 의한 임의성이 명백하다면 이거는 임의수사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혈흔을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18조에 규정하는 유류물로 보아가 영치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균석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흔을 압수의 대상으로 삼기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류물로 보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이와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로 볼 여지가 있고, 그것은 임의 수사인 수사상 감정 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압수수색으로 보고 다만 승낙의 임의성이 있다면은 임의수사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수집하는 행위와 관련돼서는 유류물 압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임의수사인 아닌 감정행위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면 족하다.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집에서 버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뭐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고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어요.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종국적 포기라고 볼 수가 없다, 쓰레기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을 소극적 가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영장을 가지고 압수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류물에 해당하고, 유류물이라면 어떻게 해요?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필요 없다. 이런 견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적인 입장입니다. 일본과 미국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그냥 길거리 쓰레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버려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수사의 필요가 있다면 영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영역에 이미 노출된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물론 주관적인 사생활은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지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견해를 밝혀본다면 집에서 버린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집 주인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는 유류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쓰레기 집화장으로 옮겨져 가지고 주거 침입의 수반함이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분들이 오픈필드에 옮겨져 있다면 이거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류물 압수로서 여러분들이 영장, 사전 사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행범이 버리고 간 유류 물건을 사인이 수사관이 제출한 경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뭐 경찰도 엄청 많이 지구대에서 질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도 뭐 아무리 책을 봐도 이런 게 별로 없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현행범인이 버리고 간 유류 물건을 사인이 수사관에 제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현행범 체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원래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요 누구든지에는 누가 있어요? 수사기관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사인도 있단 말이에요. 사인도. 그러면 수사기관이 한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인이 한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인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어요. 사인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압수수색을 무영장으로 할 수 없어요. 수사기관이 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일반 사인이 현행범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체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현행범이 뭐 지갑을 흘리고 갔다는 것이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그냥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뭐 위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정민 교수의 견해가 있죠. 그러나 이상 교수는 위협하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왜 위협하다고 할까요? 이 부분이. 원래 사인은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도망가다가 물건을 흘리고 갔잖아요. 또는 버리고 갔잖아요. 그거는 물건을 가져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버리고 도망가다가 버린 것은 체포 현장은 맞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일반 사인은 현행범인을 체포는 할 수 있어도 그 체포 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만이 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사인은 일단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망가던 범인이 길에 버리고 간 물건을 사인이 수거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가져가 줬다는 거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그거를 인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인수를 받게 된다고 해서 그 수사기관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소유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별도로 받아서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그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임의 제출을 주로 많이 받지요. 그렇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후영장을 받아가지고 받아놓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유류물과 관련된 대상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18조는 크게 나누어서 유류물 하나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임의제출물이죠. 자, 이제 지금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임의제출물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임의제출물은 아까 우리 법 조항에 뭐라 돼 있어요? 앞에 수식어를 잘 보라 그랬죠. 수식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 소지, 보관자이어야만 하는데요. 이것이 임의제출의 주체 문제입니다. 주체 문제입니다. 이 주체가 아닌 사람이 제출한 거는 무영장 압수수색을 해놔놓으면 그 유죄 증거를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소지자라는 것은 뭐냐? 소지자는 위탁관계가 없이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자입니다. 위탁관계가 없죠. 그런데 누구는? 그렇죠. 보관자의 경우에는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지위가 있는 자가 반드시 피의자거나 피해자이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란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출 권한 없는 자로부터 제출을 받게 되면 그는 당연히 압수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딱 정해놨잖아요. 소유, 소지, 보관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닌 제출 권한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거는 아무리 임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도 이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인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거죠.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피해자가 여기서 말하는 소유, 소지, 보관자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쇠파이프는 한번 봐보세요. 피고인 소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 앞마당에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뭐는 아니에요. 유류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임의 제출물이 되느냐와 관련돼서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 소유니까 피고인이 낸 게 아니죠.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위탁관계를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여기서 뭐예요? 제출 권한이, 사람의 제출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위법하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요거는 정답인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금산경찰서에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죠. 요거 위법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218조의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돼서는 임의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가 제출해야 된다고요? 소유, 소지, 보관자여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임의성을 공부해야 되겠죠. 제출되면 그 제출의 범위 내에서만 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가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임의제출물과 관련해서 소유, 소지, 보관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의 논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하는 사람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권리자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데 그거 뭐 못 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적법한 권한이 없으면은 여기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제출할 수 있는 자가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드시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소수설은 적극설은 소극설 굉장히 소수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반드시 적법한 권리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조문에도 그냥 소유, 소지, 보관자라고만 되어 있지 그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 판례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시험에. 여러분들이 진료 목적으로 간호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로부터 뭘 받는 거죠? 임의로 제출받는 거예요. 혈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식이 불명이다라고 해서 응급실에 들어왔다. 그러면 혈액을 수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간호사가 그 혈액을 갖다가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거기 가서 간호사로부터 어떻게 해요? 임의 제출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왜 이제 의식을 잃었나 보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지. 그런데 술 냄새가 나. 그러니까 혈액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겠죠. 압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압수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았죠? 간호사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 간호사를 그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는 누구라고 봤죠? 병원이나 담당 의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한 것, 이거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간호사 인정해줬죠. 두 번째는 재소자 비망록과 관련된 것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뇌물 그 수수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재소자는 여러분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망록 뭐 결정을 한 거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맡겨놨는데 공무원인 교도관이 어떻게 해요? 수사기관에 제출해버린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교도관에게 뭘 인정해줬죠? 제출 권한을 인정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관검사 물품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이 있죠. 이 사람에게도 통관 물품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을 한 것이죠. 요거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간호사, 교도관, 세무공무원 전부 다 뭐죠? 그렇죠. 굳이 적법한 권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 소지, 보관자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임의 제출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있지요. 그 소유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필요하겠어요? 법 조문에는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소유자가 반대 의사를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의 임의 제출 및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소자가 여기 비망록을 이제 여기서 거기다가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 교도관이 내는 데 있어서 여기와 관련돼서 이 제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지 마세요. 반대 의사를 내더라도 이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딱 내면 임의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적법한 권한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있으면 당연히 되죠.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꼭 소지 보관자라고 해서 꼭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간호사가 아까 뭐예요? 그렇죠. 또는 교도관과 관련돼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제출과 관련돼서는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누구죠?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적어도 제한은 하나 가하고 있는 거죠. 소유자의 뭐는 침해하면 안 된다.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우리 판례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소유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되면은 소유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의 제출에 의한 이 압수가 적법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소유 소지 보관자이기만 하면 적법한 권한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데요. 우리 대원 판례는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거지 소유자가 아닌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이런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완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화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세관 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서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간호사 받고 교도관 받죠. 이거와는 다르게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 침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특별한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완화한 것이죠. 완화한 것이. 세무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서 소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소유자와 관련된 이런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통관검사 자체가 관련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기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나 통관검사할 때 금제품 밀수출입을 하려는 자에게는 이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주장할 수 있는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세관 공무원과 관련된 통관검사의 때는 임의로 제출할 때 이 소유자의 사생활 비밀 등을 어떻게 해요? 제한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국가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대한민국 책에 보면 대부분이 판례를 소개하지 않거나 소개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붙여놨죠. 판례를. 근데 그 판례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에 기억해둬야 될 것은 뭐냐면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소유 소지 보관자인데 특히 소지 보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죠. 없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나 교도관과 달리 여러분들이 세무공무원이 통관검사와 관련돼서는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좀 완화시키고 앞에 있는 거는 특별한 제한을 가했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제한을 가했죠. 간호사와 교도관의 경우에는 가했지만 세무공무원의 통관검사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그걸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비교 판례는 이거 판례하고 통관검사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가 필로폰 수입을 한다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미 입수하여 세관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통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점유를 취득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바로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압수죠. 압수수색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사전사후영장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거하고 통관검사하고는 구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비교 판례라고 적어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외관상 제출권자가 있는 사람도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실제는 적법한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외관상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의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출 당시의 수사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거든. 위법한 압수수색은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상은 외관상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언제나 임의 제출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 소지 보관자와 관련돼서 외관상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것이 임의 제출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견해들은 이런 것이 나오겠죠. 제 임의 제출 당시의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수사기관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려고 하는 견해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기재해 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 임의성의 자발성과 임의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거의 기재가 없습니다.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때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임의 제출 거부권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 수사기관이 제출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의 제출을 받을 때 당신은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안 하면은 임의성이 부정돼 가지고 유죄 증거로 못 쓰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임의 제출 거부권을 고지해야만 비로소 임의성을 인정해 가지고 유죄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거든 지금. 그러면 이 전제로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제출할 사람에게 거부권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임의 제출 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고지하지 않은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증거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저는 임의 제출물의 의미와 효과, 그 다음에 임의 제출의 거부권의 인식 여부 등을 포함하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의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 제출과 관련돼서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걸 어기면은 임의성을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죄 증거를 안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행법 하에서는 임의 제출을 받을 때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 주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고지하지 않은 사실 한 가지만 놓고 그렇죠. 진술 증거도 아닌 물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굉장히 많이 합리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막바로 임의성을 배제하고 유죄 증거를 못 쓰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의 제출을 받는 데 있어 야 그거 좀 내라 이 말이죠. 수사기관이 그거 좀 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막바로 그렇죠. 임의성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지요. 응? 임의성을 부정한다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했지만은 그것이 막바로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순옥 교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분류는 이렇게 해놨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위협하고 따라서 유죄 증거는 못 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수사기관이 제출을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임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제출을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임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임의제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먼저 제출을 요구했고 뭐 이런 글이 자꾸 많아지면 그건 임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언제나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 그건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은 임의성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의성과 관련돼서 쟁점이 나오는데 뭐냐면 체포 현장은 216조 1항이어죠. 범죄 장소는 216조 3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무의식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 사후에 영장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잠탈하기 위해서 만약에 임의제출물을 택해버리면 사전 사후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218조는 장소가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장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견해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사후영장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견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원 판례는 일관되게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느 서를 지지한 거죠? 그렇죠? 218조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는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제출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판례가 계속 판시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임의성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더 깊게 강의를 해본다면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임의제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임의성이 충족되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체포 현장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체포되는 현장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은 굉장히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체포당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한번 봐보세요. 수갑이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지 않겠어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임의제출물의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이 제출하게 되면 다시 취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임의제출의 의미라든지 그 효과 등을 잘 알려주어서 임의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고 유죄의 증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제출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압수가 돼야만 적법한 압수가 되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18조의 사전사후 영장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가 유죄의 증거로 쓰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임의제출물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죠? 누가? 소유, 소지, 보관자가. 그렇죠? 임의로 제출돼야 되고 제출된 범위 내에서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은 기억해야 되겠죠? 소유, 소지, 보관자, 주체자죠. 그 다음에 임의성, 제출의 임의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출 범위 내에서 압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렇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리물과 압수물의 그 효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임의제출을 딱 하는 순간에는 그건 압수하고 똑같습니다. 압수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만 영장 없이 가능한 것은 왜 그래요? 그렇죠.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하고요. 사후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압수와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뭐예요? 압수 조서는 작성해야 되고 또 뭐요? 그렇죠. 압수 목록을 갖다가 교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 영장을 가지고 하는 경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와 똑같기 때문에 영치된 물건의 환부 또는 관부의 대상도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위협한 압수물과 임의제출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위협한 압수 직후에
환부하지 않은 채 그냥 임의 제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임의 제출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판례도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위협한 압수가 있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임의 제출물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없다고 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협한 압수물과 임의 제출 문제와 관련돼서 임의 제출을 하고 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자, 이미 위협한 압수물을 이번에는 환부를 하고 다시 받는 거죠. 아까는 환부를 하지 않고 그렇죠. 임의 제출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이 된다면은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보통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죠? 절차를 갖다가 시정하려는 노력으로 지체 없이 환부를 하고요.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임의로 제출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에 위험성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항상 우월적 지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이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즉 확신이 있어야 될 정도로 검사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한국 까르푸 사건은 여러분들이 뭐 책에서 소개를 안 하는데 국가시험에는 한 번씩 출제합니다. 여기 한국 까르푸 사건은 뭐냐면 조세 포탈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 기재 혐의와는 무관한 서류하고 USB를 위협하게 압수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피고인 동생을 불러가지고 사업상 불이익을 위협하면서 임의 제출을 하도록끔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의 제출을 받은 사안이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부정한 사안입니다. 이건 위협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봐보시면 위협한 압수물을 별건 증거를 검찰청에서 피고인의 동생에게 돌려주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그렇죠. 조세 포탈 사건의 조사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이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여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환부하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수사기관의 그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한국 까르푸 사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환부하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게 되면 뭐가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쓴다 이렇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졌다라고 보여질 평가를 받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더 이상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대표적 판례가 한국 까르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18조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사후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제일 많이 활용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제출의 주체를 잘 봐야 된다. 소유, 소지, 보관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로 이 사람이 제출했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확보가 돼야 되죠. 만약 임의성이 확보 안 되면은 1차적 증거든 2차적 증거든 간에 이거는 유죄 증거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한국 까르푸 사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부하고 다시 임의 제출을 받는 과정에 임의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압수를 해야만 적법하지 않겠어요? 그 효과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만 실력이 쑥쑥 크는 거예요. 지금 여기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살펴보시고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돼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글로 된 것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이 논문을 만약에 뭐 신이철 이렇게 치면 당신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뭐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명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뭐 유명 안 할 이유도 없죠. 여기다가 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제 216조 1항 뭐 2호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제 217조 치든지 아니면 216조 뭐 6항을 뭐 3항을 치든지 아니면은 218조를 치든지 뭐 이렇게 치면은 이런 부분에 논문들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더 강의를 들어보면 이 실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경찰도 어떻게 해요? 이제 수사의 주체자가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수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사 경과를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익혀야 될 부분이고, 또 실무에서도 매일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듣고 여러분들 걸로 흡수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에이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력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렇죠. 좀 더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서 우리 경찰학과에서도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쑥쑥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강건함을 기대하고 또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